애플아 왜 도대체 충전기는 안 주는 거냐? Removing these items also means a smaller, lighter iPhone box. 오, 그렇구나. 하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하하. 드디어 애플의 2020 플래그십 아이폰 12 시리즈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사전 녹화를 하니까 키노트를 보기에 더 좋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키노트나 언팩은 라이브가 아닌 이러한 형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2 시리즈입니다. 애플은 이번에 최초로 5G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5G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좀 노이로제가 걸릴 뻔했었는데, 애플의 5G는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는 5G, 그렇지 않을 때는 LTE로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5G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하더라도 4G, 그러니까 LTE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5G가 더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4G에서 5G를 써야 할 큰 이유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비싼 통신 요금 때문에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기존과 다른 폼팩터이지만 아이폰 4에서 봤던 갓진 디자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깻잎통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재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새로운 안테나, 5G를 위한 커스텀 안테나 디자인도 했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5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얇고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진 모델입니다.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칼같이 각진, 선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립감입니다. 아이폰 4 때도 각진 디자인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더 예쁜 느낌이 나기는 했는데, 저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이 그립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4 같은 각진 디자인을 쓰다가 다시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잡았을 때는 그 만족감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기존 유심 슬롯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아 메인보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4인치, 6.1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하고, 이번에는 전부 O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 모델과 베젤의 차이도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2.5D 글라스도 빠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면 커버가 모서리 끝에 딱 맞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스마트폰들은 끝쪽에 엣지 아니면 2.5D 글라스로 떨어뜨렸을 때 자주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폰 12 시리즈부터는 그러한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또 기존 강화 유리에서 애플은 세라믹 쉴드라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세라믹 소재는 불투명하지만 나노 사이즈의 세라믹 크리스탈 그리고 유리를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주장하기로는 스마트폰 중 가장 견고한 글라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체감되는 장점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아니, 앞으로 주변에서 아이폰 12를 쓰는데 화면이 깨진 사람이 많은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OLED로 변경되긴 했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 시 조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HDR 시 최대 밝기는 1200니트로 동일하지만 일반 최대 밝기는 800니트, 625니트로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무게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체감이 되었던 것이 비슷한 스크린 사이즈 대비 무게가 엄청 가볍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아이폰은 133g, 162g으로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얼마 전 출시한 아이폰 SE 2세대와 비교 시 크기는 더 작으면서 무게는 더 가볍고, 배터리도 스펙상으로는 더 오래 가더라고요. 프로세서는 이전에 발표한 A14 바이오닉, 카메라도 초광각과 광각으로 듀얼 카메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는 저조도 성능이 27% 향상되었고, 스마트 HDR3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역광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더 잘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카메라,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에서만 야간 모드나 디퓨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초광각까지 디퓨전, 야간 모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면 카메라도 야간, 디퓨전, HDR3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영상 촬영에서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돌비 비전 방식으로 4K HDR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이때는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돌비 비전 방식의 HDR, 심지어 핸드폰에서 돌비 비전 편집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 갤럭시에서 지원하는 8K까지는 찍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보면 약간 캐논과 소니 카메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사라진 맥세이프가 아이폰에 들어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전 맥북의 충전 시스템이 맥세이프예요. 자석처럼 충전기가 뗐다 붙였다 하는 그 적당한 정도의 자력, 기가 막히도록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저도 맥북에서 이게 빠졌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만족했던 기능입니다. 이번 아이폰은 자석의 배치와 효율을 최적화했고,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합니다. 드디어 아이폰도 15W 충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맥세이프를 사용해야 15W, 기존 치 방식의 충전은 7.5W급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조금 너무하기도 하죠. 추가로 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맥세이프 월렛도 출시했습니다. 자석 때문에 차폐성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액세서리별 NFC까지 이제는 아이폰이 인식을 한다 해요. 그럼 만약 사제 케이스를 장착했을 때 이 액세서리는 이 아이폰에 호환되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찾아보니 정식 가격은 케이스보다 더 비싼 75,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방식의 서드파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갑자기 든 궁금증은 이제 아이폰 뒤에 자석이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이게 붙을까 궁금합니다. 용량은 64, 128, 256GB의 구성. 아이폰 12 미니와 그냥 12와 봤을 때 크기 차이를 제외한다면 나머지의 스펙들은 대부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금 나누기는 이렇게 해야지. 게다가 발표 영상에서는 신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어댑터를 빼면 아이폰 상자가 자꾸 가벼워집니다. 이어폰도 빠졌는데요.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입니다. 소재는 일반 시리즈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지만 프로 시리즈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 후면 유리 소재 또한 유광과 무광으로 일반 12 시리즈와 차이를 뒀습니다. 색상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 4가지로 출시하며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1인치, 6.7인치로 0.23인치 더 커졌지만 기존 폼팩터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크기는 살짝만 더 커졌어요. 그럼 아이폰 12와 무슨 차이지? 그냥 소재랑 색상이랑 뭐 유광, 무광 이러한 차이만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프로 시리즈의 특징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1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망원 카메라가 추가된 트리플 구성으로 되어 있고, 프로 맥스의 망원 카메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광학줌도 2.5배가 기본으로 되었고, 초광각 구성은 프로와 프로 맥스 둘 다 동일하고, 광각 카메라는 노트 20와 노트 20 울트라와 구성이 다르듯이 센서의 크기는 47% 정도 더 커졌는데, 이 센서가 커지는 것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미러리스나 DSLR의 화질을 절대 못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카메라는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받을 수 있는 수광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여기서 다이내믹 레인지와 디테일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 크롭과 풀프레임의 차이가 있듯이 카메라의 센서는 크면 클수록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조도에서 87%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센서가 커진 프로맥스 기준이지 일반 프로는 프로맥스만큼의 저조도 성능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렌즈를 움직이면서 OIS, 광학식 손떨림 보정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센서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프로맥스만 지원을 해요. 야간 모드의 경우 망원 빼고 초광각, 광각만 지원을 하고, 디퓨저는 3개의 카메라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새롭게 발표한 프로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프로레스의 자리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또 사진 보정을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좋아할 만한 기능이죠. 근데 이것도 진짜 프로를 위한 기능이지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요즘 뭐 미러리스나 DSLR도 로우로 찍는 사람들만 로우로 찍지 JPG로 찍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프로 시리즈 역시 동영상 촬영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12 시리즈에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12 시리즈, 프로 시리즈 모두 기존 8비트에서 10비트까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얘도 돌비 비전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펙표를 보니까 12와 프로 시리즈와의 차이, 그러니까 급 차이가 여기서도 나는 게, 돌비 비전 촬영 방식은 프로 시리즈는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프레임과 60프레임 차이를 둔 것이죠. 8K는 프로 시리즈 역시 지원을 하지 않고, 특별한 점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보여준 것처럼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빛이 물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이것을 통해 정밀한 심도 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저조도 시 초점을 빠르게 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합니다. 가만히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S20나 노트 20 시리즈의 카메라 구성과 비슷해 보이지만, 야간 모드, HDR3 이런 것을 보면 직접 만드는 A14 바이오닉에 있는 뉴럴 엔진 ISP 때문에 후보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CPU와 GPU 기본적인 성능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딥러닝을 위한 뉴럴 엔진, 발표에서 머신러닝 성능 향상도 꾸준히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왜냐면 하드웨어 한계가 명확한 스마트폰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가 부족한 부분을 소프트웨어가 많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아이폰의 카툭티는 선녀였네. 방수는 IP68 등급으로 동일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6m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187g, 226g. 사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서 무게 다이어트는 크게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애플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리스 소재에서 오는 무게적인 영향도 꽤 클 것이고, 게다가 프로와 프로 맥스와의 무게 차이는 거의 40g이에요. 이렇게 보면 프로 맥스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2의 무게가, 아니 왜
갑자기 납득이 되는 것 같죠? 용량은 128, 256, 512GB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공개된 사항은 없지만 만약 램의 용량이 작다면, 안 그래도 이번에 카메라의 성능을 더더욱 강조를 했는데 램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면 기존에 사용하던 앱은 다 꺼져버리고 다시 리프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심의 구성도 살펴봤을 때는 미니는 물리 듀얼심이 없었고 12 프로 맥스만 중국과 홍콩판에서 물리 듀얼심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발표로 보면 애플은 이제 라인업 구분이 확실해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용자에게 맞추고 12 프로는 진짜 전문가용, 그러니까 이제 프로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죠. 나머지는 다 괜찮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많은 분들이 기대한 터치 ID 그리고 120Hz가 빠졌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업들을 정리해보면 그래, 급차이는 이렇게 둬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급차이를 둔 부분도 많았어요. 출시는 10월 16일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한국 공식 출시는 10월 30일입니다. 프로 맥스와 미니는 미국 기준으로 11월 6일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아마 한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가격은 12 미니가 95만원, 12가 109만원, 12 프로는 135만원, 12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되는데, 재미있는 건 프로 라인업의 경우 11 시리즈와 비교시 미국의 가격은 동일하지만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저렴해지면서 최소 용량은 2배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상 5G 원가 상승이 대략 한 $100 정도 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프로 라인업의 가격이 안 오른 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는 아이폰 12가 미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라인업의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추가로 액세서리도 조금 더 살펴봤을 때는 케이스의 경우 이제는 밑부분까지 모두 막아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세라믹 실드 덕분인지 기존 케이스와 달리 화면 모서리, 화면 위쪽까지 덮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명 케이스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데, 이것도 아마 맥세이프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맥세이프의 충전기 가격은 55,000원. 싼 듯 하면서 싸지 않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이게 진짜 편리하다면 꽤 괜찮은 가격이 될 것이고, 아니면 또 벨킨과 같은 서드파티로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구입한다면은 이번 발표로 봤을 때 가장 끌리는 모델은 아이폰 12 미니였습니다. 가격도 나름 적당하고 성능도 꽤 괜찮고 작은 사이즈의 무게까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아이폰 12 미니에 아이패드를 같이 쓰면 요게 또 꿀같은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애플이 이제는 보급형, 플래그십 보급형에 힘을 쓰는 이유는 테나가 아이폰의 판매량을 봤을 때 프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메인 모델은 프로가 아닌 일반 모델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갤럭시 폴드 잘 쓰고 있는데 애플워치 때문에 약간 새 아이폰이 좀 끌리네?